뉴욕 맨해튼에 있는 한 건물이 매년 5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건물이 거의 100년 전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주변의 최신 고층 빌딩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비결은 단순히 높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건물의 설계자들은 당시의 엄격한 건축 규제를 역이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설계 방식을 만들어냈거든요. 그 결과 탄생한 건물이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단순한 마천루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수익 창출 기계였던 거죠. 오늘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어떻게 건축 규칙의 허점을 파고들어 역사상 가장 수익성 높은 건물이 되었는지,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돈을 벌어들이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20년대 뉴욕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경제는 호황이었고 새로운 철골 구조 기술 덕분에 더 높고 튼튼한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해졌거든요. 맨해튼은 특히 더 심각했습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니까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시작된 게 하늘을 향한 경쟁이었습니다. 개발자들은 앞다투어 고층 빌딩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목표로 했죠. 자존심 싸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엄청난 돈벌이 기회이기도 했거든요.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땅을 사서 층층이 사무실 공간을 채워 임대하면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뉴욕 사업가 존 라스콥과 앤 스미스는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1929년 그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건설을 발표했어요. 단순히 높기만 한 게 아니라 뛰어난 설계와 초고 효율 엔지니어링으로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건물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 전용 전망대, 거대한 라디오 안테나, 비행선 도킹 스테이션, 그리고 프리미엄 사무실 공간까지 갖춘 완벽한 수직 도시를 구상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물을 높게 지으면 지을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건물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더 많은 재료가 필요하고, 그러면 각 층에 사용 가능한 공간이 줄어들죠. 공간이 줄면 수입도 감소하고요. 어느 정도 높이를 넘어가면 건물을 더 높게 짓는 게 재정적으로 의미가 없어지는 지점이 오는 거예요. 게다가 뉴욕에는 또 다른 골치 아픈 규제가 있었습니다. 큰 고층 빌딩이 너무 많은 빛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축 규정이었죠. 이 규칙은 거리 중심에서 약 25도 각도로 경사진 선을 그었어요. 건물은 이 선 바깥의 구역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들은 건물 너비를 줄이고 후퇴를 추가해서 선 안에 머물러야 했던 거죠. 이 규칙 때문에 많은 건물들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지어졌어요. 경사선까지 최대한 쌓아 올리는 방식이었죠. 언뜻 보면 바닥 공간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비효율적인 디자인이었거든요. 문제는 엘리베이터였습니다. 건물 아래층에는 사람이 많고 위층에는 사람이 적으니까 엘리베이터 수요가 고르지 않았어요. 아래쪽에서는 심각한 지연이 발생하고 위쪽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더 추가하면 그럼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각 층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사무실 임대료는 위치에 따라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상적인 사무실은 밝고 조용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창문에 가깝고 시끄러운 거리보다 높은 곳이 가장 비쌌습니다. 임원과 CEO가 선호하는 이런 프리미엄 구역은 연간 임대료가 평방피트당 최대 3달러에 달했어요. 하지만 창문에서 멀어지고 땅에 가까워질수록 이 비용은 평방피트당 1달러 조금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죠. 피라미드 디자인은 결국 아래쪽에 저렴한 사무실만 극대화하고 위쪽에 고급 사무실을 희생하는 셈이었던 거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설계자들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건물을 가능한 한 높고 똑바로 유지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건 뉴욕의 건축 규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규칙의 특정 용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건물이 경사선을 넘을 수는 없지만 건물의 일부가 전체 부지 면적의 25%로 줄어든다면 경사선을 넘어서 계속 지을 수 있다는 조항이었어요. 이게 핵심이었죠. 설계자들은
개발자들은 이 허점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건물을 훨씬 일찍 5층, 20층, 30층도에서 경사선 안쪽으로 후퇴시키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건물은 몇 차례의 사소한 좌절을 겪으면서 86층까지 완벽하게 솟아올랐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무실 공간이 거의 300만 평방피트에 달하는 엄청나게 높고 고든 건물이 탄생한 거예요. 경사면 아래의 모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아래쪽에 저렴한 사무실 공간을 희생하고 위쪽에 훨씬 더 고급스러운 사무실 공간을 확보했던 겁니다. 인구가 더 균등하게 분포되니까 건물 중심부에 엘리베이터를 덜 배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건물 전체를 둘러싼 28피트 규모의 프리미엄 사무실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죠. 이게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다른 건물들을 압도하는 수익성을 가지게 된 비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마철로를 짓기 위해서는 방대한 토지가 필요했어요. 당시 대부분의 고층 빌딩은 맨해튼 남부에 지어졌습니다. 세계 금융 중심지였으니까 80층을 채울 만큼의 수요와 자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개발자들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뉴욕의 비즈니스 중심지가 천천히 북쪽으로 확장되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박을 했어요. 미드타운의 땅을 $1,600만 산 거죠. 언젠가 이곳이 뉴욕의 새로운 번창하는 비즈니스 센터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 부지에는 오래된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 있었어요. 하지만 철거 후 개발자들은 길이 400피트, 너비 200피트가 넘는 부지를 얻게 되었죠. 뉴욕에서 이렇게 넓은 부지는 극히 드물었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짓는데 완벽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날짜에 건물이 완공되지 않으면 다음 임대일까지 비어 있어야 했어요. 엄청난 액수의 돈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931년 5월 1일까지 완공되어야 했고 그때까지 1년 조금 남았던 거예요. 그 뒤를 이어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역사상 가장 놀라운 효율성과 계획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건물의 주요 구조는 조립식 강철 기둥과 보로 만들어졌어요. 거의 대부분이 동일했기 때문에 제작해서 작업 현장으로 배송하고 최단 시간 내에 조립할 수 있었죠. 매일 수백 건의 배송이 이루어졌고 현장에는 3,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근무했습니다. 건물은 매주 4층 이상씩 높아졌어요. 각 층에 철도 카트가 설치되어 자재를 빠르게 옮길 수 있었고 건물 곳곳에 배치된 작은 크레인이 강철 들보를 가장 높은 층까지 들어 올렸죠. 건물 전체에 여러 개의 레스토랑이 배치되어 있어서 근로자들이 작업 현장을 떠날 필요가 없었어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던 거죠. 단 6개월 만에 전체 철골 구조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예산 $2,500만 이하로 건물 전체가 완공되었어요. 이제 임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역사상 최악의 금융위기가 미국을 강타한 거죠. 전국적으로 1,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임금은 45%나 감소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사무실 공간의 4분의 1도 채우지 못했어요. 완전히 실패한 거나 다름없었죠. 이로 인해 불행한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MT 스테이트 빌딩, 빈 건물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다행히도 그 건물은 그저 거대한 사무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86층과 102층에는 전망대가 2개 있었어요. 관광객들은 다른 모든 건물보다 우뚝 솟은 뉴욕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티켓 가격은 일달다였고 곧바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첫 해에 100만 이상의 티켓이 판매되었어요. 1930년대 내내 전망대는 건물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죠. 사무실이 마침내 공황에서 회복될 때까지 건물을 살린 건 바로 이 전망대였던 겁니다. 하지만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수익 창출 능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 위에는 거대한 돛대가 있었거든요. 원래 비행선의 도킹 스테이션으로 설계된 거였는데 승객들이 비행선에서 내려 몇 분 만에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하려는 계획이었죠. 이 아이디어는 결국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돛대는 훨씬 더 수익성 있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어요. 텔레비전이 등장한 거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이 기술을 개발하기에 완벽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MBC는 85층을 인수해서 5만 와트 송신기를 설치했어요.
냈어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고출력 송신을 수행했죠. 이건 도시 전체에 신호를 전달했고 TV가 미국 전역에서 운영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너무 높아서 신호가 100마일 이상 떨어진 로드 아일랜드나 매사추세츠까지 도달할 수 있었어요. 텔레비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안테나는 4개 주에 걸쳐 9개의 다른 TV 방송국을 방송하기 시작했죠. 연간 $60만 이상의 수익을 올렸는데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700만 달러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세계 무역센터가 마침내 그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 4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어요. 오늘날에는 훨씬 더 큰 마철루가 많이 있죠. 하지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그 디자인 덕분에 여전히 그 모든 마천루를 압도합니다. 사무실 임대료만으로 매년 3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브랜드 중 일부가 입주해 있죠. TV와 라디오 안테나는 매년 약 3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전망되는 매년 무려 1억 3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합니다.